안녕하세요. 리빌딩의 김현규 대표. 네, 이재광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떤 사례를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죠? 네, 오늘은 역시나 좀 특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이 자루형 토지를 이용하여서 현재 리모델링을 완료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루형 토지들은 손님들이 선호하시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거래한 사례로 그런 자루형 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대치동에서 있었던 자루형 토지 매매건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루형 토지에 대한 거래는 사실 많이 선호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도로에 바로 접해 있지 않고 노출도가 적기 때문에 많이 비선호되는 곳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나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자루형 토지에 대한 거래들이 빈번하게 좀 일어나고는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서 왜 이렇게 자루형 토지들을 거래하고 그리고 이런 자루형 토지들을 거래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래한 물건은 대치동 894-11번지 선능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이었어요. 네, 저희가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3월에 거래된 사례고요. 매매가는 46억 5천 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네, 보시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69.8평으로 70평이 조금 안 되고요. 네. 원래는 단독 다가구였던 건물을 잔금전 용도 변경을 통해서 매입하게 되었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단가로 보면 평당 6,600만 원. 대치동인데 평당 6,600. 확실히 자루형 토지가 굉장히 가격이 좀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루형 토지들을 사실 매입하는 데는 목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어떤 점들이 있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가격이 깡패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인접 대지와 인접 직원들과 합쳐서 공동개발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매입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고 어떤 포인트로 매수자들이 접근하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거래했던 이 대치동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에 이쪽 인근 지역의 대부분 평당 한 9천에서 1억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루형 토지다 보니까 평당 6,600만 원. 그러니까 보면 강남에서 이렇게 자루형 토지들을 거래가 되는 거 보면 도로에 접해 있는 다른 필지에 비해서 보통 한 20%에서 많게는 한 40% 정도 저렴하게 거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강남에 이렇게 좀 저렴한 물건으로 좀 매입을 하시고 싶어 하시거나 직접 사용하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좀 구입하시는 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평당 6천. 참 메리트 있는 가격이긴 했어요, 이때 당시에도. 네, 맞습니다. 사실 이때도 사실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이 주요 지역 대치동 같은 곳을 평당 6,600에 구하는 건 너무 쉽지 않았던 물건인데요. 기존에 갖고 계시던 건물주분께서는 직접 거주하고 계시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임대를 주고 계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했던 잔금전 용도 변경을 통해서 거래를 하였고,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이 다 완료되어서 그렇죠. 리모델링 맞춰서 일부 층은 직접 사용하고 계시고 나머지 층은 임대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요게 아마 그 당시에 매입했을 때 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도가 껴있는 건물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혹시 설명을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이 건물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메인 도로들이 있는 곳에서 한 블럭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런 건물들이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봤을 때 노출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활용 공간이 좀 어렵게 돼요. 그리고 신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제약 사항도 좀 많고, 아무래도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민원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입하는 건 아무래도 가장 큰 게 가격이 깡패였다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분들도 나중에
리모델링하고 되파실 목적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평당 6천에 샀다는 건 남들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매수자분들께서 다양하게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이런 자료형 토지에 대해서 좀 선입견을 갖고 계시거나 실제로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재매각이 과연 될까? 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빌딩 매매를 전문으로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런 거래 사례들이 꽤 있어요. 네. 네. 일단은 뭐 유명 연예인 중에서는 가수 이찬혁 씨가 이찬혁 씨. 네, 마포에서 2020년도에 47억에 매입을 하셨는데 그 건물 역시도 이런 자료형 토지 건물이었거든요. 네. 네, 마포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강남, 서초 외로 봤을 때는 가장 선호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여기를 평당 4,974만, 네, 5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매입을 하셨어요. 너무 잘 산 거 아니에요? 이 가격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도 이찬혁 씨가 사실 때 요 인근 지역이 평당 한 7천에서 8천 정도 네, 가격이 나왔는데 이찬혁 씨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매입을 하셨고 아무래도 금액이 낮다 보니까 임대 수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4.5% 이상 나올 수 있었고 또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합리적으로 잘 매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학동역 인근에서 보면 예, 논현동에도 105억에 네, 요게 하나 매각이 된 게 있습니다. 105억. 그럼 얘는 평당가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에 47억, 평당 5,7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네, 네. 신축을 했고 그리고 2023년 6월에 105억에 매각이 되는데요. 매각 금액은 평당 1.28억. 얘는 엑시트가 된 사례네요. 그럼 자료형 토지를 네, 매입해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자료형 토지를 새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했을 때 엑시트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위치가 좋은 곳이라고 하면 그만큼 평당가를 싸게 매입했고 매각할 때도 그 주변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형 토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특수 목적이 좀 있으시긴 하세요. 네, 보통 본인이 직접 사용하실 사옥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좀 적은 투자금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 근데 공통점인 점은 아무래도 자료형 토지가 단점이 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적으로 훌륭한 곳으로 많이 들어가세요. 뭐 대부분 뭐 역에서 1, 2분 거리 초역세권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대치동 같이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고 개발 호재들도 많고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곳들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형 토지라도 거래가 잘 일어나는 편입니다. 엑시트도 좀 가능한 편이고요. 네, 이게 또 자료형 토지를 사는 이유가 조금 어떻게 말하면 가격을 평당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다뤄드릴 게 바로 이런 자료형 토지 거래 유형에 있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개발을 할 때 통으로 하나를 매입하는 것보다 필지를 나눠서 매입했을 때 이게 가격이 희석되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2020년도에 야구 선수 김현수 씨가 매입했던 서초동 건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서초동 건물. 네. 그 사례를 한번 저희가 좀 다뤄보죠. 네. 서초동에 위치한 건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서초동 1694-12번지 그리고 서초동 1694-7번지 이 두 필지를 이제 김현수 씨가 매입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두 개의 필지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도 각자 평균 가격이 달라요. 평당가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을 100평짜리 땅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땅이 통째 한 필지가 100평이 돼 있다고 하면 이제 매입가가 100억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두 필지를 50평 나눠서 이렇게 매입한다고 치게 되면 앞 필지는 똑같이 평당 1억이 나오고 뒷 필지는 그보다 싸게 나와서 평당 7천이나 6천에 거래가 되면 같은 100평을 사게 되더라도 이렇게 가격이 확 내려가는 효과를 좀 훨씬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러면 이런 자료형 토지에 저희가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료형 토지를 거래할 때 혹시 저희가 주의하거나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게 엑시시 되냐 안 되냐 혹은 임대가 나가느냐 안 나가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료형 토지에서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은 외부에서 봤을 때 노출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단순히 건물에 가려서 꽁꽁 숨겨져서 하나도 안 보이게 되면 이게 건물로서 그 가치를 다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내가 싸게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가 안 나거나 엑시시 안 되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 대치동 894-11번지 같은 경우에도 진입도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진입도로가 딱 있어서 차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네, 외부에서 걸어 다닌다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보이는 형식으로 외부가 노출이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뭐 밖에 있는 건물이랑 똑같은 뭐 exit 가격이나 뭐 임대를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조용하게 쓰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만큼 낮은 단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입도로가 잘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외부에서 노출이 잘 되는지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네. 그쵸. 항상 네, 자료형 토지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네, 이 진입도로가 과연 누구의 소유 땅인지 혹은 이것이 뭐 도로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뒷필지가 과연 개발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이런 자료형 토지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리모델링이나 건축, 신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게 제일 포인트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 자료형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입도로까지가 본인의 땅인 경우가 가장 베스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진입도로가 뭐 이렇게 통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거나, 네, 법적으로 무리가 없어야 될 때만, 네, 건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률적 검토를 꼭 한번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야구선수 김현수 씨처럼 네. 이렇게 두 필지를 나눠서 매입했을 경우에는 이게 공동 개발이 가능한지, 한 필지로 묶어서 나중에 개발이 가능한지 이런 여부를 꼭 건축사랑 상담도 하고, 그리고 땅 모양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손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고 매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치동을 거래하면서 여기가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다른 거래했을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렸던 부분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매물을 거래할 때는 뭐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삼성동 GBC 인근으로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게 되어 있어서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 네 가지 구가 네 가지 동이 묶여 있는데, 첫 번째로 삼성동, 네, 대치동, 그다음에 청담동, 송파구에 있는 잠실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네,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거래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이 나오거나 이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보면 거래하기 전에 사전에 약정서나 이런 것들을 체결의 의사를 서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까지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그렇죠, 2주에서 한 달. 네, 허가가 나게 되면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또 매매할 때 허가만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뒤에도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려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죠? 보통은 일정 기간 동안 이 건물을 자기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일단 우리가 이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한 다음에도 2년 안에 신축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제 신축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용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부 층 이상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셔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동, 뭐 대치동, 청담동 같은 구역들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좀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상업용 건물,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좀 풀어줘도 괜찮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요 앞서 말씀하신 곳들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같은 곳들이 굉장히 회사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예. 근데 이런 곳들을 사용할 때 혹은 투자할 때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 있어서 지금 뭐 사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각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쵸. 너무 어렵죠. 예. 단순히 뭐 여기서 굉장히 오래 사셨던 분들도 계셨고,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때문에 마음대로 매각도 못하고, 이런 게 문제가 좀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좀 풀어주는 게 좋다. 예, 규제 완화를 좀 해주는 게 적극적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거래된 사례나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갈 때 부분에 있어서 저랑 팀장님이랑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